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한 태세를 갖췄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심야 시간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의 난폭한 위반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도발 행위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 각급은 즉시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한 걸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대북 전단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이 보낸 적 없다며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장관은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김 장관과 같은 입장을 내면서 지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삼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7년여 만에 재개된 실사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공군 전투기 F-15K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상공에 다다르자 지상을 향해 싣고 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체 추력으로 가상의 적진을 향해 순항하는 미사일. 곧이어 표적을 식별한 뒤 정확히 명중합니다.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로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00km로 공군은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가 400여 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F-15K와 타우러스 간 체계 통합과 안전분리 등 운영 능력을 검증했고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계도 재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실사격 경험을 F-15K 조종사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최고 시속 1,100여 km로 15분 안에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또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반경 3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은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7년 이후 약 7년여 만으로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주를 보낸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유독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만 불출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국정감사 첫 주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이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행사하는 동행 명령권을 국감 시작 사흘 만에 6건이나 처리하며 한 해 2.6건 처리되던 평균치를 훌쩍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의결된 동행 명령권을 두곤 야당이야말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동행 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증인 출석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독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이어 동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 명령장 수령 회피로 각각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야는 상설특검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요구안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처벌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국감 출석을 피할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 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 시도는 위법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펼치는 야당과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으며 방어전에 주력하는 여당 간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자 검사를 넘어 판사까지 위협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탄핵 압박을 하고 담당 사건 판사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 탄핵 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검사 등 공무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며 비선 등을 사유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 걸 두고도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3명 중 2명을 추천한 정당은 자신들이 비판해온 14대 국회 민주자유당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들이 독재정당 취급해온 민자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자당 시절이나 지금의 민주당은 제2당, 즉 국민의힘과 7, 80석 차이가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신앙 관례에 따르면 절대 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산자위 국감에선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한 차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모든 국감 이슈가 블랙홀처럼 삼켜지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야지 국감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물론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켰겠죠. 민주당은 또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정부가 입찰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수주 경쟁이 치열한 해외 사업에서 지원 의향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수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문제 삼으며 여야 서로 전현직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 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문다혜 청문회냐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어때요? 아니. 공개 소환 요구에 대해 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시찰하며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 시찰 당시 교통 통제가 없었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에 당일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이란 경찰 본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 가족 문제로 대치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형 서점부터 동네 서점까지 한강 열풍이 불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서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혼수레를 챙긴 모습도 눈에 띕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들어서는 시민들.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하기 위한 오픈런입니다. 하지만 책은 금세 동나버리고 아쉬운 마음에 빈자리라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어젯밤에 뉴스 듣고 한번 이 기회에 사서 수능 끝나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러 왔다가 지금 다 품절돼가지고. 새 책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지만 매대에 올려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조금 전 한강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식주의자의 새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한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한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틈을 낸 직장인도 고국에서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은 교포도 뜻깊은 날을 기념합니다. 끊임없는 독자들의 행렬에 결국 급하게 준비한 물량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 듣고 주위에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받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죠.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는데 좀 일찍 나온 게 잘한 것 같아. 제가 탄 것은 아니지만 참 자랑스럽고 놀랍죠. 시애틀에서 같이 문학 활동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읽은 걸 좀 전해주고. 수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강 작가 책이 매진된 소규모 서점에서는 혹시 책이 더 들어오는지 손님들 문의가 잇따르지만 재고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상하시자마자 책 남아있던 재고들도 다 나갔어요. 계속 손님들도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고 출판사에서도 책을 저희한테 할당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점가에 부는 한강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문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변부 문학이었던 한국 문학이 세계 중심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은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한강이 선정되자 국내 문학계도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더는 변방이 아닌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예술 분야의 BTS라며 한국이 가진 저력을 보여준 큰 경사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부터 현대산문의 혁신가로 인정을 받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특유의 서사로 풀어낸 작품으로 차곡차곡 국제적 명성을 쌓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쪽에서 특히나 수상을 하게 되면서 진짜를 인정받아 왔다. 이런 점들, 번역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이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한강의 문학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과 인연이 깊은 영국 부커상 측도 엄청난 소식이라며 들떠있는 가운데 한강은 이번 수상의 공을 한국 문학에 돌렸습니다.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동료 작가들은 국내 문학의 희망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황석영 등 다른 작가들도 3년 연속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우리 문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우리 문학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강의 쾌거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이탈리아어 연극으로 제작돼 유럽 관객들을 만납니다. 현지 시간 11일 현지 언론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단 인덱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와 로마, 밀라노, 토리노, 프랑스에서는 파리, 투르, 툴루즈, 샹베리와 몽펠리에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은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관심에 힘입어 제작하는 사례가 아니라며 극단 연출가 겸 배우인 다리아 데플로리아는 몇 년 전부터 한강의 작품에 푹 빠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작가도 이번에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한강 작가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노벨상은 순수성을 잃었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중국과 노벨상 위원회 사이에 오랜 악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서점, 중국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이 중앙에 진열돼 있습니다. 또 다른 책방엔 노벨문학상 수상 이튿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他昨天不是得了诺贝尔文学奖了吗？所以找他收的人今天就特别多，一共就这4种5本。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작품 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중국 작가 찬쉐의 수상 불발 탓인지 노벨상은 순수성을 잃었다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政治色彩也是因为中国就是足够强大，就是得到了很多国家的支持。我觉得为什么一定要在意西方人对我们的看法呢？ 중국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노벨상과의 질긴 악연 탓이기도 합니다. 2010년 반체제 운동가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중국은 곧장 노르웨이와 단교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가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심사위원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0년엔 홍콩 민주화 운동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中国都坚决地反对任何人利用诺贝尔和平奖来干涉中国的内政。 물론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이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땐 대륙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新闻检查在世界上每个国家都是存在的，但就是这个检查的尺度、检查的这种方式不一样。 그러나 한쪽에선 어용 작가란 꼬리표를 붙이고 반대편에선 중국을 깎아내렸다고 손가락질하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북 군산의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결과 H5N3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에 대한 출입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가금류에서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도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지 3년 2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해서 완화로 180도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데다 물가와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달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 후에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미국이 빅컷을 하면서 1.5%포인트로 좁혀졌던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다시 1.75%포인트로 넓혀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대로 떨어진 데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한 점이 금리 인하 배경이 됐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고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달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했고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은은 열어놨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을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기가 얼마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진단이 유력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올해 초 강남 3구에서 출발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거세게 퍼졌던 아파트값 상승세. 여름을 지나면서 기세가 꺾여 7월 9천 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엔 3천 건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주간 매매가 상승폭도 0.1%로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긴 하지만 영향은 미약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연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예상돼 이미 주택 시장에 반영됐고 이번 금리 인하 폭이 개인의 집 구매 판단을 바꿀 만큼 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리 인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 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출이 나온 다음에 금리가 얼마인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 대출도 막히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 압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추후에 또 단행이 될 경우 점진적인 그런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 있는 데다가 유동성 유입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상반기에 치고 오른 집값이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 향후 금리 추이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까지 5만 원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어젯밤 서울 강서구 서울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면서 삼성 반도체 위기설과 극복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입국한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 역시 저조한 3분기 실적 이후 하반기 인사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은 향후 인사와 실적 개선 전략, 엑시노스 탑재 등 질문에 대해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등산로 입구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에서 치솟아 오릅니다. 올해 천마산에 불이 날 때면 어김없이 등산로 입구 CCTV에 이 30대 남성 A씨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다가 방화 범행도 일부 인정하면서 9개월 만에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캠핑카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7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캠핑카가 전도된 건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울산광역시 성암동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하우스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한 대표 집 주변과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도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른바 따돌림 공방을 놓고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재판부는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하이브 산하레이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어기고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건 하이브의 배신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그룹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룹 아일릿이 기획 단계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엔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거나 아일릿 소속사 관계자가 뉴진스 기획안을 공유해달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라며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먼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선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빼앗는 건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도어 탈취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한참 전부터 어도어가 독립을 시도한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한 것일 뿐
아일리 표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르면 이번 달 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하이브 측 결정을 뒤집고 어도어 대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68억 원의 출처와 압수한 40억 원 외의 나머지 돈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수사 쟁점을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 경찰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실제 피해금의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데 A씨는 훔친 건 40여억 원뿐이라는 입장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는데 A씨가 다른 곳에 나머지 돈을 숨겨둔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피해자 지인의 혐의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상대로 정확한 피해 특정을 위해서 이제 진술한 금액에 대해서 근거 같은 거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피해금의 출처입니다. 피해자는 68억을 6개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거액의 돈을 창고에 보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구나 A씨가 돈을 훔쳐가며 가방 안에 남긴 메시지도 의문을 더합니다. 내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을 것. 이라는 메시지가 마치 돈의 출처를 아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 읽힐 수밖에 없는.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압봉을 들고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50대 남성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저항합니다. 재물 공격하는 거 체포합니다. 붙잡혀 끌려가던 이 남성 황당한 말을 합니다. 경찰을 조롱하듯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한 겁니다. 출동 경찰관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보긴 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이 남성은 앞서 경남 거제에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도 부렸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폭력 관련 전과만 30개가 넘었습니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사람을 한 명 죽여볼까 등 이 폭언을 하면서 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유명주입니다. 한밤중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은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갑자기 부딪히며 뒤로 밀립니다. 사고를 낸 하얀색 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다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접촉 사고를 일으킵니다. 새벽 1시쯤 대전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두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30대와 아파트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 대부분은 이처럼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한밤중에 일어난 날벼락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막상 다치니까 깜짝 놀란 건 맞아요. 음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분도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으로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불러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눈 공세를 이어가면서 레바논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요직은 기지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전선에 추가로 투입된 이스라엘군 205 예비 기갑 여단이 땅굴 등 헤즈볼라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1일 레바논 남부 메이스알 자발에서 헤즈볼라 라드완 특수부대 대전차 미사일 부대 사령관 아라이브 엘쇼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의 공격 과정에서 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11일 오전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 나쿠라의 기지 정문과 도로변에 있는 관망대 등 유엔 평화군 시설이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탱크포에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평화군은 관망대 옆에서 폭발이 2차례 일어나 스리랑카 군인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을 호소하는 서유럽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황을 만나 포로 석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또 독일로부터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평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100건이 훌쩍 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도 이어져 민간인 희생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끝없는 전쟁이 내년에 끝나기를 바란다며 서유럽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Тобто, як завершити цю війну, хотілося б не пізніше, ніж у наступному 25-му році, і гарантувати неповторення агресії. 독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서 있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로 화답했습니다. Bis zum Jahresende werden wir außerdem mit Unterstützung unserer Partner Belgien und Dänemark und Norwegen ein weiteres militärisches Unterstützungspaket im Wert von rund 1,4 Milliarden an die Ukraine liefern. 이 앞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포로 석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Дуже чутливе питання для України, для багатьох сімей в Україні. Звільнення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наших людей. Воїни і цивільні, діти і дорослі, тисячі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и. 특히 교황은 평화는 연약한 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청동 작품을, 젤렌스키는 부차 학살을 묘사한 유화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불참으로 연기되는 등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 글렌이 다음 달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애초에 이달 예정이었던 화성 탐사선 발사는 내년 봄으로 미뤄졌는데 대신 12월로 예정됐던 궤도 운반선 발사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거대한 수증기가 로켓 엔진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 글렌의 2단 엔진 연소 시험입니다. 이번 연소 시험에서는 2단 엔진과 지상 제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을 검증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뉴 글렌은 높이 98m, 지름 7m의 초대형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에 약 45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 대항마로 개발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첫 비행에 나섭니다. 탑재체는 지구 저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연료와 화물 등을 운반해주는 궤도 운반선 블루링입니다. Building a road to space to me means paving the way for having that infrastructure to make space more accessible. 애초 뉴 글렌의 첫 항해지는 화성이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을 태우고 이달 발사 예정이었으나 나사는 발사 가능 기간이 너무 짧아 유사시 발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봄으로 발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나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뉴 글렌의 발사를 늦출 수 없다며 원래 12월 예정이었던 블루링 발사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우주업계는 이번 뉴 글렌 발사가 성공한다면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경쟁이 한층 가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 글렌이 그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만든 스타쉽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주 산업에서 그 거대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나사의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탐사에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6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3 임무에는 스페이스X가, 이후 아르테미스 5 임무에는 블루 오리진이 각각 참여해 앞으로의 우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일주일 동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혜성이 지구를 찾아옵니다. 고대 오르트구름에서 만들어진 혜성,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인데요. 이번에 지구 옆을 지나가면 8만 년 후에야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로라가 일렁이는 지평선 위로 작지만 밝은 빛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지난달 29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찍은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입니다. 이 혜성이 주말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7천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접근할 예정인데 별의 밝기가 0등급, 맨눈으로 꼬리까지 온전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서쪽 하늘, 금성과 아크투루스 사이에서 혜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12일부터 저녁 하늘에서 맨눈으로 혜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밝은 혜성을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 네오 YG 혜성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의 원래 이름은 C2023A3로 지난해 1월 중국 난징의 쯔진산 천문대와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틀라스 망원경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명왕성 너머 오르트구름에서 출발한 혜성은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얼어붙은 암석입니다. 지난달 27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는데 얼음과 일산화탄소로 구성돼 태양열과 중력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궤적이 긴 이 혜성은 8만 년 뒤 우주에서 살아남는다면 지구를 다시 방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제주 지역 산과 오름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에 여성을 싣고 조심스럽게 탐방로를 내려옵니다. 제주시 연동 검은오름 정상 부근에서 탐방객이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40대 여성 탐방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최근 선선해진 날씨에 오름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6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5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5년 평균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 27.5%가 발생해 가을철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조난 사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 개인 질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날씨와 코스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무리한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산간 지역은 고도에 따라 날씨가 급변하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막이 등 겉옷을 휴대하여 휴식간에 필히 겉옷을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여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 시 국가 지점 번호 또는 출발 지점 등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119 대원들이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구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물들면서 앞으로 산악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즐거운 산행을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사 충원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선율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노래로 배우는 한글 수업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저마다 야무진 손길로 또박또박 한글 가사를 받아 적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현지 초등학교의 한국어 수업 현장입니다.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책으로 하고 있고 간간히 이제 단어들에 따라서 노래를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Que es muy bueno aprenderlo porque si uno viaja pues ya puede saber algo más y deseo aprenderlo más. Me gusta mucho, me gusta su letra y sus canciones son muy bonitas. 이런 인기에 힘입어 수도 과테말라 시티와 인접한 도시 비아누에바에선 최근 지자체가 주관하는 온라인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화면을 통해 배우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한국어에 대한 열정만은 대면 수업 못지 않습니다. Hicimos una encuesta también para conocer la disposición que tenía y la necesidad que el municipio tenía de poder aprender este idioma y fue bien aceptada. Precisamente cuando iniciamos ya con el proceso de inscripción, pues las personas que estaban interesadas. 다만 이처럼 높아지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도 이들을 가르칠 한국어 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지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중남미에 맞는 교재와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류 열풍에 이은 한국어 학습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한국과 과테말라 양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김성호입니다.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가을을 즐기기 좋은 요즘입니다. 오늘 주말 맞아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달에 비해서 고속도로 교통량도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부선은 오전 11시 때가 가장 어렵겠고요. 동탄 분기점과 천안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돌발 상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북수원 부근 보고 계신데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하위 2개 차로가 아직은 막혀 있고요.
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군포부터 북수원까지 6km 구간에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터널 부근에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팔곡터널과 비봉, 8탄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시거리 짧은 구간들이 많아서 안개등과 함께 비상등도 적절히 활용해 주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기상정보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일반 경부고속도로는 정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시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는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경기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막힘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운전할 때는 항상 앞을 잘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서울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금은 겉옷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12.5도, 부산이 17.4도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4도, 대구가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